이제 죽으면 되겠구나. 욕실 바닥에 쓰러져 누워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아팠거든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119에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핸드폰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혼자 죽는구나. 평생을 초등학교 교실에서 보냈어요. 40년 동안 칠판 앞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다행히 아래층 김 할머니가 큰 소리를 듣고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119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관상동맥이 90% 막혀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죽을 뻔했구나. 퇴직금으로 작은 여행도 다니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독서도 하고 싶었습니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꿈이었죠. 그런데 계획이란 게 참 허무한 거더라고요. 퇴직한 지 석 달 만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정화 선생님, 관상동맥이 많이 막혀 있어요. 지금 당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심장 수술이라니요. 수술대에 누워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집 안에서도 조심조심 걸어야 했죠. 가장 힘든 건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 바쁜 생활에 쫓기고 있으니까요. 저녁 무렵이면 적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약을 먹는 것도 복잡했습니다. 혈압약, 심장약, 콜레스테롤 약까지 하루에 7알을 먹어야 했어요. 언제는 아침에 먹고 언제는 저녁에 먹고 헷갈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샤워를 하다가 어지러워서 욕실 벽에 기댔습니다. 그 순간 무서웠어요. 만약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핸드폰도 거실에 두고 왔는데 말이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혼자 사는 게 위험해졌구나. 교직에 있을 때는 아이들 걱정, 학부모 걱정으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정작 제 앞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여유로운 삶이 시작될 줄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혼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수술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아들 준호가 며느리 소영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준호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소영도 부엌을 둘러보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더군요. 괜찮다.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의사가 그러더라.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며칠 전에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는 걸 깜빡했거든요. 다행히 큰일은 나지 않았지만 정말 아찔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혼자 지내시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여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도 저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희랑 같이 계시는 게 어떨까요? 집도 넓고 소영이도 집에 있으니까 돌봐드릴 수 있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세요.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어요. 젊은 부부 생활에 끼어드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다른 의도가 섞인 것 같았어요. 빈집으로 두기엔 아깝잖아요.
전세라도 놓으시면 목돈이 들어올 텐데요. 아니면 담보로 대출을 받으셔도 되고요.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나오는 상품들이 좋더라고요. 소영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 이래서 같이 살자고 한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아직 죽은 건 아니잖니. 아,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집이 놀고 있으면 아깝다는 얘기였어요. 준호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탐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일단 생각해 볼게.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준호와 소영을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분명 아들의 제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얘기가 나오는 순간 뭔가 계산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살면 안전하긴 하겠죠. 하지만 눈치 보며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며느리 비위도 맞춰야 하고 손주들 교육에도 끼어들면 안 되고요. 무엇보다 이 집을 떠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곳인데 말이에요. 벽지 하나, 가구 하나에도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준호 말이 맞기도 했어요. 혼자 살기에는 몸이 불안하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처하기 어려우니까요. 고민이 깊어질수록 답답함만 커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서글펐어요. 결국 큰아들네 대신 딸 민정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민정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신혼집이 아직 여유가 있었거든요. 엄마, 저희랑 함께 지내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민정의 말에는 순수한 효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딸이라 그런지 더 마음이 편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민정이 아침마다 약을 챙겨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병원 갈 때도 함께 따라가 주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사위 성민도 처음엔 친절했어요.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라며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무거운 짐도 대신 들어주고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인사를 대충 하거나 아예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거실에서 민정과 성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성민아, 우리 엄마 몸이 아직 안 좋으시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신혼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완전히 회복되시면 다시 독립하실 거야.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남의 집은 남의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친딸이라고 해도 사위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겠죠. 그 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작게 하고 물 사용할 때도 눈치를 보고 전화 통화도 짧게 끊었어요. 내 집 같지 않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가장 힘든 건 밤 시간이었어요. 젊은 부부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리는 소리나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가 방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달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정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저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진 거예요. 엄마, 잠깐 방에서 쉬세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손님들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날 밤 민정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엄마, 요양원 알아볼까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딸마저도 저를 떠나보내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상주하고 엄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민정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국 자식들에게는 저도 짐이었던 거죠. 알겠다. 생각해 볼게. 그렇게 대답하고 민정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구나.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 게 현실이구나 하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 다른 아이들도 내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는데 정작 내 자식들은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준호가 찾아와서 요양원 견학을 가자고 했습니다. 민정이 미리 연락했나 봅니다. 어머니 한번 보시기만 해도 돼요. 그냥 구경 삼아서요.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정말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요양원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로비부터 호텔 같은 분위기였어요. 대리석 바닥에 화사한 꽃들이 장식되어 있고 안내 데스크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요양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의 친절한 인사를 받으며 시설 투어를 시작했어요. 식당,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 모든 시설이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있고 응급 상황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 가능합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안전면에서는 확실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서 느꼈던 불안감은 해소될 것 같았거든요. 개인실도 보여주었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냉장고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창문도 크고 깨끗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생각보다 좋지 않나요? 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말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할머니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거든요. 인사를 건네도 힘없는 미소만 지를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입니다. 식당으로 이동해 주세요. 방송이 나오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군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게 시간에 맞춰 정해져 있는 거죠. 식당에서 점심을 얻어먹었는데 음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양사가 짜준 메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먹는 사람들의 표정은 무표정했어요. 여기서 뭘 하며 지내세요? 옆자리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글쎄 정해진 대로 하지 뭘. 아침에 기상해서 체조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할머니의 대답에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때우고 있다는 인상이었어요. 오후 프로그램도 참관했습니다. 노래교실이었는데 할머니들이 따라 부르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진짜 즐기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시죠?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계획되고 관리되는 생활이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안전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글쎄 시설은 좋더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기서 살면 안전하긴 하겠지만 제 삶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며 살다가 죽는 것, 그게 과연 삶일까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요양원 할머니들과 같은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여긴 내 삶이 아니야. 거울 속에 제게 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할머니들의 무기력한 뒷모습,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사라져가는 개성들. 새벽 3시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노인주거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검색해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노인 독립주거, 시니어 주택, 고령자 주거 복지 같은 키워드로 하나씩 찾아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희망이 생겼습니다. 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니었던 거죠.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 담임반 아이 중에 집안 사정이 어려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이 엄마가 저에게 와서 울면서 하소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우리 애가 학교 포기하겠다고 해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때 저는 밤새 자료를 찾아서 장학금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교육청에 전화도 하고
복지관에도 문의해서 결국 그 아이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왜 그때 그 열정을 지금 제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못했을까요?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는데 정작 저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포기하려고만 했네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노인주거정책,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제도까지 꼼꼼히 알아봤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주거급여 제도는 인상적이었어요. 소득이 낮은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었거든요. 저도 해당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실버 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택으로 무장애 설계의 안전시설까지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보증금도 일반 전세에 비해 훨씬 저렴했어요. 내가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려고만 했던 제 자신이 답답했어요. 문득 은퇴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축사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정화 선생님은 평생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자신의 가능성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단순한 덕담으로 들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의미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정말 저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소리내어 말해보니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나이 70이라고 해서 포기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실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제 인생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료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사무소부터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민정에게 잠깐 외출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동사무소까지 걸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민원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창구 직원이 저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노인주거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아, 주거급여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있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도요. 직원이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이런 문의는 흔하지 않은가 봅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담당자를 불러드릴게요. 잠시 후 한 과장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인상이 온화해 보였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한부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살 수 있는 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서요. 한 과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심장 수술 받은 것, 자식들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것,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다는 것까지요. 어르신, 혹시 공공실버 임대주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한 과장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밤새 찾아본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한 과장이 팜플렛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건물들이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해 보였어요. 이 주택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거예요. 무장애 설계라서 계단이나 문턱이 없고 각 호실마다 응급벨이 설치되어 있어요. 설명을 들을수록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제가 찾던 것 같았거든요. 보증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반 전세의 30% 정도예요. 월세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어르신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생활 지원 서비스도 있어요. 주 2회 안부 확인하고 청소나 빨래 같은 기본적인 생활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같은 건물에 사시는 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혼자 지내시더라도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한 과장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희망이 커졌습니다. 안전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소득 조건부터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건강 상태, 거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선정하거든요. 제가 조건에 맞을까요? 어르신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일단 신청서부터 작성해 보시죠. 한 과장이 신청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해 보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작성하셔도 되고 집에 가져가서 천천히 써오셔도 돼요. 지금 여기서 할게요. 집중해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개인정보 가족관계, 소득 상황, 건강 상태까지 꼼꼼히 적었어요. 한 과장이 옆에서 도와주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건강진단서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일이었어요. 혹시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한 과장이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정말 친절한 분이었어요. 동사무소를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요양원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눈치 보는 것도 아닌 제3의 선택이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제 통장 잔고와 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다행히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걸 느꼈어요. 신청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 예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최종 합격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이었어요. 민정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뭐예요? 공공실버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노인들을 위한 집이야. 엄마가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까지 급하게 왔습니다. 민정이 연락했나 봅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정이한테 들었는데 혼자 살 집을 구한다고요? 그래, 나도 이제 독립해서 살고 싶다. 어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혼자 사시면 어떡해요? 소영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안전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관리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보증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 집 전세금 일부를 쓸 생각이야. 순간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준호와 민정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어머니 그 돈은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건데. 준호야. 제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본색이 드러났네요. 엄마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얘기를 하니?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엄마 재산 관리하겠다는 거잖아. 준호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빠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민정까지 거들었습니다. 결국 둘 다 마찬가지였던 거죠. 걱정 마라. 내 돈 내가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래도 어머니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월세만 내시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할게요. 소영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돈 관리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재산 때문에 너희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어머니, 그리고 말인데 나는 요양원 갈 생각 없어. 혼자 살면서 내 존재감을 지키고 싶다고. 준호와 민정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럼 최소한 이 집은 전세로 놓으세요. 월세 수입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싫어.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집으로 두고 싶어. 그럼 빈집으로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끔 와서 머물 수도 있고.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자기들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불만인 거죠. 어머니가 너무 고집스러우세요. 민정이 툴툴거렸습니다. 고집스럽다고? 내 재산 내 마음대로 못 쓴다는 게 고집스럽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식들에게도 저는 재산 덩어리였던 거네요. 진짜 걱정은 거칠애였고 속내는 따로 있었던 거죠.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면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이 70이 되어서야 진짜 독립을 하게 되었네요. 한 달 후 최종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드디어 제 집을 갖게 된 거였어요. 입주 날짜는 다음 달 15일이었습니다. 자식들과는 여전히 어색한 관계였지만 이제 상관없었어요.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사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제 공간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큰 짐은 없었어요. 옷가지와 책, 그리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입주 당일 한 과장이 직접 와서 도와주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어르신 새 집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꿈만 같네요. 원룸 구조였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깨끗한 벽지, 새 가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장치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응급벨은 여기 있고요. 24시간 관리사무소와 연결되어 있어요. 화장실에도 안전 손잡이가 있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처리되어 있어요. 모든 게 노인을 배려해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사 다음 날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김순자예요. 아, 안녕하세요. 이정화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7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표정이 밝았어요.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은 따로 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순자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면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서로 이해가 빨랐어요. 오늘 저녁에 1층 커뮤니티룸에서 모임이 있어요. 오시겠어요? 네, 가볼게요. 저녁 모임에 나가보니 1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다들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군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환영해요. 여기서 지낸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따뜻한 관심을 받으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본 무표정한 얼굴들과는 달랐어요. 모두들 생기가 넘쳤습니다. 우리끼리 소소한 모임들이 있어요. 책 읽기 모임도 있고 같이 요리해서 나눠 먹기도 하고요. 텃밭도 가꿔요. 옥상에 작은 공간이 있거든요. 듣고 보니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무료하게 지냈는데 여기서는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집을 둘러보더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어머니 생각보다 좋네요. 그치? 안전하기도 하고. 요양원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유롭기도 하고요. 준호가 인정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며칠 후에는 민정도 왔어요. 처음에는 못마땅해 했는데 이웃분들을 만나보더니 생각이 바뀌었나 봅니다. 엄마, 여기 분들이 정말 밝으세요. 그러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엄마가 웃는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민정의 말에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행복해하고 있구나 하고요. 한 달이 지나니 완전히 적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도 하고 이웃분들과 산책도 하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어요. 가장 좋은 건 제 시간을 제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여유를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지킨다.
창밖 햇살을 받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나이 70에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어요. 옆방에서 순자 할머니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나누어 먹자고 부를 거예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내일 손주들과 함께 놀러 갈게요. 점심 같이 드시죠.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제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정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작은 집이지만 자유와 존엄을 지켜낼 수 있어서요. 무엇보다 제 삶의 주인이 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저는 앞으로도 제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겁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요.